병원 복도 8살 아이가 맨발로 아버지를 쫓아 나옵니다. 링거줄을 손에 쥔 채 비틀거리며 울부짖죠.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어둠 속으로 사라져갑니다. 아버지를 증오했던 20년. 진실을 알았을 때 이미 모든 것은 늦어버렸습니다. 복수는 성공했지만 그는 왜 웃을 수 없었을까요? 20년 만에 밝혀지는 충격적인 진실. 당신이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요? 영상 시청하고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 지금 시작합니다. 1998년 겨울, 서울 하늘은 유난히 어두웠습니다. 국가부도라는 말이 뉴스마다 흘러나왔고, 거리에는 실직자들의 한숨이 가득했던 그 시절이었죠. 박기우는 작은 건설 하청업체를 운영하며 가족을 지켜왔지만, 이제 그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책상 위에는 빨간 봉투가 수북이 쌓여 있었습니다. 은행 독촉장, 자재비 청구서, 인건비 지급 요청서. 박기우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40대 중반의 나이, 주름이 깊게 패인 얼굴에는 세월의 무게가 고스란히 새겨져 있었죠. 한때는 잘 나가던 하청업체 사장이었지만 IMF 사태가 터지면서 원청업체들이 줄줄이 부도를 내기 시작했고 박기훈의 회사도 그 여파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절망은 따로 있었습니다. 아들 민우의 병이었죠. 8살 민우는 얼마 전부터 자주 코피를 흘리고 쉽게 멍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감기려니 생각했지만 병원에서 돌아온 아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혈액암이래요. 골수이식을 해야 한대요. 그날 밤 박기우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담당 의사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골수이식밖에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비용이 3천만 원은 필요합니다. 그리고 빨리 결정하셔야 합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요. 3천만 원. 박기훈에게는 하늘의 별만큼이나 먼 금액이었습니다. 회사 자금은 이미 바닥났고 은행 대출은 부도 위험 때문에 막혀 있었죠. 박기훈은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150만 원. 그게 전부였습니다. 병실 안에서는 민우가 창백한 얼굴로 누워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픈 몸에도 아버지를 보며 환하게 웃었죠. 아빠, 나 곧 나을 거지? 그럼 우리 민우 금방 나아서 축구하자. 박기우는 아들의 작은 손을 꼭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전해지는 아이의 체온이 평소보다 뜨거웠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박기우는 아들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 새겨진 평화로운 표정을, 살고 싶어하는 생명력을 보며 가슴이 미어졌죠. 다음 날 박기우는 마지막 희망을 안고 본사 강태식 회장을 찾아갔습니다. 강태식은 대형 건설회사의 회장으로 박기훈의 회사에 하청 공사를 주는 사람이었죠. 회장실은 넓고 호화로웠습니다. 벽면에는 골프 트로피와 각종 표창장이 빼곡했고 거대한 책상 뒤에는 강태식이 비스듬히 기대어 앉아 있었습니다. 박 사장, 무슨 일로 왔나? 강태식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박기우는 허리를 깊이 숙였죠. 회장님, 제발 좀 도와주십시오. 아들이 큰 병에 걸렸습니다. 돈이 없어서 수술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 그건 안 됐군. 그런데 자네 회사도 요즘 어렵다며? 공사비 받아가야 할 거 많이 밀려있지 않나? 죄송합니다. 하지만 제발 조금만 먼저 주시면 나중에 2배로 갚겠습니다. 강태식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박기훈을 천천히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계산이 스쳐 지나갔죠. 박 사장, 자네 지금 상황이 어떤지 알아? 밀린 공사비만 해도 억 단위야.
회사는 곧 부도날 거고, 그래도 아들만은 살려야 합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태식은 천천히 서랍을 열어 한 장의 서류를 꺼냈죠. 방법이 하나 있긴 해. 이 계약서에 서명만 하면 당장 3천만 원을 주지. 아들 수술비로 쓰게. 박기훈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강태식의 다음 말에 온몸이 얼어붙었죠. 대신 조건이 있어. 자네가 우리 회사 부도건에 대한 모든 책임을 뒤집어 써야 해. 서류상으로 자네 회사가 부실 공사를 했고 그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걸로 만드는 거지. 어차피 자네 회사도 곧 망할 거 아냐? 그럼 저는 수배자가 되겠지. 하지만 아들은 살 수 있어. 뭐가 더 중요한가? 박기호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지만 글씨가 제대로 보이지 않았죠. 강태식은 만년필을 내밀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선택은 자네가 하는 거야. 아들의 생명이냐, 자네의 명예냐. 그날 밤 박기우는 병실 복도를 서성였습니다. 민우는 병실 안에서 숨을 헐떡이고 있었죠. 아내는 아들 곁을 지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박기우는 주머니 속 계약서를 만지작거렸습니다. 손바닥에서 땀이 흘러내렸죠. 새벽 3시 박기우는 결국 펜을 들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이름을 적었습니다. 도장을 찍는 순간 무언가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기분이었죠. 하지만 박기우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이 돈이면 민우를 살릴 수 있다. 그것만으로 충분해. 계약서에 도장을 찍은 다음 날 박기우는 강태식의 비서를 만났습니다. 약속된 3천만 원을 받기 위해서였죠. 하지만 비서가 내민 봉투 안에는 1,000만 원밖에 없었습니다. 말이 다르지 않습니까? 분명 3천만 원이라고 하셨잖습니까? 나머지는 다음 주에 드리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자금 사정이 어렵다고 하시더군요. 다음 주라니요. 아들 수술이 당장인데. 비서는 차갑게 웃으며 돌아섰습니다. 박기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온몸이 굳었죠. 속았다는 걸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강태식은 처음부터 돈을 줄 생각이 없었던 겁니다. 계약서에 적힌 내용만 챙기고 박기훈을 희생양으로 만들 계획이었죠. 며칠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부실 공사와 횡령 혐의로 박기훈을 조사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강태식이 모든 서류를 조작해서 박기훈에게 죄를 뒤집어 씌운 것이었죠. 박기훈은 변호사를 찾아갔지만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박 사장님, 서류상으로는 모든 책임이 당신한테 있습니다. 계약서에 서명까지 하셨으니 법정에서 이기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저는 강요당한 겁니다. 아들 수술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증거가 있습니까? 강 회장이 협박했다는 증거 말입니다. 박기호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증거는 없었죠. 오직 강태식의 말과 자신의 절박함 뿐이었습니다. 박기호는 법원 복도를 걸어 나오며 무릎이 꺾이는 걸 느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그 사이 은행에서는 강제 집행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집과 사무실이 모두 압류되었고 통장은 동결되었습니다. 박기호는 하루아침에 빚더미에 앉았죠. 채권자들은 사무실 앞에서 고함을 질렀고 직원들은 밀린 월급을 달라며 항의했습니다. 박기호는 그들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볼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박기호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현관문에는 법원 봉인이 붙어 있었죠. 집 안에서는 아내가 민우를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박기훈이 문을 두드리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아내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당신 도대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검찰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횡령했다고. 아니야. 나는 민우를 살리려고. 민우 수술비는요?
돈은 어디 있어요? 박기우는 주머니에서 구겨진 1,0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냈습니다. 아내는 그걸 보며 주저앉았죠. 이게 전부예요? 3천만 원이 필요하다고 했잖아요. 속았어. 강 회장이 나를 속인 거야. 아내는 박기훈의 얼굴을 때리며 울부짖었습니다. 박기훈은 맞으면서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죠. 모든 게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가족을 지키지 못한 무능한 가장이었으니까요. 이틀 뒤 박기훈은 수배자 신세가 되었습니다. 횡령과 사기 혐의였죠. 경찰은 집과 사무실을 수색했고 박기훈은 도망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고시원으로 숨어들었습니다. 6평도 안 되는 좁은 방에서 박기훈은 벽을 바라보며 멍하니 앉아 있었죠. 핸드폰은 꺼놓았습니다. 아내의 전화도 채권자의 독촉도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사흘째 되던 날 박기훈은 꺼져 있던 핸드폰을 켰습니다. 그 순간 문자 메시지가 쏟아졌죠. 그 중 하나가 박기훈의 심장을 멈추게 했습니다. 민우가 위독합니다.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박기훈은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시간은 어젯밤이었죠. 박기훈은 옷을 집어들고 고시원을 뛰쳐나갔습니다. 병원까지는 지하철로 새 정거장이었습니다. 박기훈은 계단을 뛰어내려가며 가슴이 터질 것 같았죠. 하지만 병원 입구 앞에서 박기훈은 멈춰 섰습니다. 경찰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박기훈은 숨을 죽이며 병원 유리문 너머를 바라보았습니다. 로비에는 경찰관 2명이 서 있었고 간호사와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박기훈은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저들이 자신을 기다리고 있다는 걸요. 박기훈은 한 발짝 앞으로 나아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죠. 머릿속에서는 2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들어가면 체포된다. 하지만 민우가 위독하다. 아들을 봐야 한다. 하지만 감옥에 가면 아들을 더 이상 도울 수 없다. 박기훈은 그 자리에서 1시간을 서 있었습니다. 발이 땅에 뿔이 박힌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결국 박기훈은 돌아섰습니다. 고개를 떨구고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닿지 않았죠. 뒤에서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아빠. 박기훈은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건 환청이었습니다. 민우는 병실 안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박기훈의 가슴 속에서는 무언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을 버리고 가는 아버지. 그게 바로 자신이었습니다. 다음 날 신문에는 기사가 실렸습니다. 횡령 혐의 하청업체 대표, 아들 위독한데도 도주. 박기훈은 편의점에서 그 신문을 보며 무릎이 꺾였죠. 세상은 자신을 비겁자라고 불렀습니다. 아들을 버린 파렴치한이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박기훈은 신문을 구겨서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하지만 그 기사의 내용은 사실이었죠. 자신은 정말로 아들을 버리고 도망친 비겁자였습니다. 그날 밤 박기훈은 한강 다리 위에 섰습니다. 검은 강물이 아래에서 흐르고 있었죠. 뛰어내리면 모든 게 끝날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박기훈은 난간을 붙잡고 주저앉았습니다. 죽을 용기조차 없는 비겁자였죠. 박기훈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민우야,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20년이 흘렀습니다. 2018년 인천공항 입국장, 정장을 입은 한 남자가 걸어 나왔습니다. 30 가까운 나이,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와 날카로운 눈빛을 가진 남자였죠. 공항 로비에는 그를 기다리는 비서 한 명이 서 있었습니다. 대표님, 차량 준비되었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공항을 빠져나갔습니다. 검은색 고급 승용차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차 안에서 남자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20년 만에 돌아온 한국의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의 얼굴에는 아무런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죠. 남자의 이름은 박민우였습니다. 20년 전 병원 침대에서 죽음을 기다리던 그 아이였죠. 하지만 지금의 민우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3천억 자산을 운용하는 글로벌 투자회사의 최고 경영자, 월스트리트에서는 냉혈 전략가로 불리는 인물이었습니다. 민우는 미국에서 입양되어 자랐습니다. 한국에서의 기억은 희미했지만 단 하나만큼은 선명했죠. 병실 창문 너머로 걸어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이었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떠나가던 그 모습을 민우는 잊을 수 없었습니다. 민우가 살 수 있었던 건 기적에 가까웠습니다. 한국을 방문 중이던 미국의 자선사업가가 우연히 민우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죠. 아버지에게 버려진 채 병원 침대에서 죽어가는 아이라는 기사가 현지 신문에 실렸고 그 자선사업가는 곧바로 병원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모든 수술비를 부담했죠. 골수이식 수술은 성공적이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회복되었고 석 달 뒤 미국으로 입양되었습니다. 입양 가정은 부유했습니다. 양아버지는 투자은행 임원이었고 민우에게 최고의 교육을 시켰죠. 민우는 천재적인 두뇌를 보였습니다. 16살에 대학에 입학했고 21살에 경영학 석사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25살에 자신의 투자회사를 설립했죠. 하지만 민우의 성공 뒤에는 한 가지 목표가 있었습니다. 복수였습니다. 16살이 되던 해 민우는 자신의 출생 기록을 찾아냈죠. 한국에서 온 입양 서류였습니다. 거기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훈. 횡령 혐의로 수배 중이었고 아들을 버리고 도주한 인물이라고 적혀 있었죠. 민우는 그날 밤 서류를 불태웠습니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은 기억 속에 새겨 넣었습니다. 그리고 조사를 시작했죠. 인터넷을 뒤지고 한국 신문 기사를 찾아보고 사건의 전말을 파헤쳤습니다. 그렇게 민우는 알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사람이 누구인지를요. 강태식? 대형 건설 그룹의 회장이었습니다. 민우는 그 이름을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한 줄을 더 적었죠. 반드시 무너뜨린다. 그날부터 민우의 모든 노력은 한 가지 목표를 향했습니다. 강태식을 파멸시킬 만큼 강해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민우는 준비가 끝났습니다. 3천억 자산은 강태식 그룹을 인수하기에 충분했죠. 민우는 비서에게 서류 뭉치를 건네받았습니다. 강태식 그룹의 재무제표와 주주 구성도였습니다. 대표님, 강그룹은 현재 경영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가도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좋아. 그럼 인수 작업을 시작하지. 하지만 강 회장이 쉽게 넘어오지 않을 겁니다. 오너 일가의 지분이 60%에 달합니다. 민우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미소가 아니라 냉소에 가까웠죠. 그래서 다른 방법을 써야지.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거야. 무슨 뜻입니까? 강태식에게는 딸이 하나 있지. 강아린. 32살 그룹의 전략기획실장이야. 아버지의 후계자로 키워지고 있어. 비서는 민우의 의도를 알아챘습니다. 민우는 서류에서 강아린의 사진을 꺼냈죠. 단정한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민우는 사진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저 여자를 통해 들어간다. 신뢰를 얻고 내부 정보를 확보하고 그리고 민우는 사진을 접어 넣었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차갑고 단단했죠. 그리고 강태식을 무너뜨린다. 며칠 뒤 민우는 재계 모임에서 강아린을 처음 만났습니다. 서울 중심가의 고급 호텔이었죠. 민우는 의도적으로 강아린이 있는 테이블 근처에 섰습니다. 강아린은 동료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민우는 적당한 타이밍을 기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강아린 실장님이신가요? 강아린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는 정중하게 인사했죠. 박민우라고 합니다. 글로벌 투자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그룹의 신사업에 관심이 많아서 한번 뵙고 싶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반갑습니다. 강아린은 명함을 건넸습니다. 민우는 명함을 받으며 강아린의 얼굴을 관찰했죠. 차분하고 지적인 인상이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과는 달리 온화한 느낌이었습니다. 민우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 여자는 아버지가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를 것이다. 순진한 피해자일지도 모른다. 하지만 민우는 마음을 굳게 먹었습니다. 복수에는 예외가 없다고요. 실장님, 다음 주쯤 한번 점심 식사라도 함께하면 어떨까요? 투자건으로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강아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비서에게 연락 주세요. 민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하게 계산된 미소였죠. 첫 번째 단추가 깨어졌습니다. 이제 시간 문제였습니다. 민우는 호텔을 나서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서울의 하늘이었죠.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를 파멸시킨 그 재벌, 내가 직접 무너뜨린다. 목소리에는 감정이 없었습니다. 분노도 아니고 슬픔도 아니었죠. 그저 냉정한 결심뿐이었습니다. 민우는 20년 동안 감정을 죽이는 법을 배웠습니다. 감정은 약점이었고 약점은 복수를 방해했으니까요. 차에 오르며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화려하게 펼쳐져 있었죠. 하지만 민우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가지 목표만이 선명했습니다. 강태식 그룹을 무너뜨리는 것, 그리고 아버지에게 받은 상처를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 민우와 강아리는 강남의 한 레스토랑에서 만났습니다. 조용하고 고급스러운 분위기였죠. 민우는 이미 테이블에 앉아 기다리고 있었고 강아린이 들어섰을 때 정중하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늦지 않으셨습니다. 제가 일찍 온 겁니다.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민우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었죠. 강그룹의 신사업 계획에 대해 물었고 강아리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민우는 적절한 질문을 던지며 강아린의 신뢰를 얻어갔습니다. 공격적이지 않으면서도 지적인 대화였죠. 실장님, 강그룹이 추진하는 친환경 건설 사업은 매우 흥미롭습니다. 저희 회사에서 투자를 검토하고 싶습니다. 강아린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투자 유치는 회사의 급한 과제였으니까요. 정말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느 정도 규모를 생각하시는 겁니까? 200억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실사를 거쳐야겠지만요. 강아리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200억은 작은 금액이 아니었죠. 민우는 강아린의 반응을 관찰하며 속으로 미소 지었습니다. 계획대로였습니다. 그날 이후 민우와 강아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투자건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점점 사적인 대화가 늘어났죠. 민우는 의도적으로 강아린에게 친절했습니다. 회의가 끝나면 커피를 사주고 퇴근 시간이 늦으면 차를 태워다 주었습니다. 계산된 행동이었지만 강아리는 민우의 배려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한 달 뒤 민우의 회사는 정식으로 강그룹에 투자했습니다. 200억 원이 입금되었고 민우는 자연스럽게 이사회 멤버가 되었죠. 이제 민우는 회사 내부 정보에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재무제표, 계약서, 임원 회의록까지 모든 자료가 민우의 손에 들어왔습니다. 민우는 밤마다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씩 발견하기 시작했죠. 비자금 조성, 허위 계약서, 분식회계의 흔적들이었습니다. 강태식 회장이 20년 동안 쌓아온 불법의 증거들이었습니다. 민우는 모든 자료를 따로 복사해 두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무기였죠. 하지만 민우에게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겼습니다. 강아린이 민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진 것이었죠. 어느 날 저녁 강아린은 민우에게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대표님, 요즘 웃는 얼굴이 많아졌어요. 그런가요? 별로 의식하지 못했는데. 처음 만났을 때는 되게 차갑고 냉정한 분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달라 보여요. 민우는 당황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강아린 앞에서 가면이 벗겨지고 있었던 것일까요? 민우는 애써 무표정을 유지했지만 가슴속에서는 무언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아린은 악인의 딸이었지만 강아린 본인은 아버지와 달랐습니다. 민우는 그걸 알고 있었죠. 강아린은 회사 직원들에게 친절했고 불합리한 일에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아버지 강태식이 무리한 요구를 할 때마다 강아린은 조심스럽게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민우는 강아린과 함께 공사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강태식 회장의 지시로 강행된 공사였는데 안전 문제가 많았죠. 강아린은 현장 소장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이 상태로는 공사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안전 점검부터 다시 하세요. 하지만 회장님께서 일정을 맞추라고.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사람 목숨이 먼저입니다. 민우는 강아린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강태식의 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른 사람이었죠. 민우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 무너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복수의 칼날이 강아린을 향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감정에 흔들리면 안 된다고 스스로를 다잡았죠. 복수에는 예외가 없다고 강아린도 강태식의 피를 이어받은 사람이라고 되뇌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민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민우는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강태식을 무너뜨릴 준비가 끝났죠. 하지만 민우는 마지막 한 발을 내딛지 못했습니다. 강아린이 자꾸 떠올랐기 때문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민우는 사무실에 혼자 남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강태식의 비리 자료가 쌓여 있었죠. 민우는 자료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걸 폭로하면 강그룹은 무너질 것입니다. 강태식은 파멸할 것이고 강아린의 인생도 함께 무너질 것이었죠. 그때 비서가 급히 들어왔습니다. 대표님, 급한 보고가 있습니다. 무슨 일이지? 비서는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받아 읽기 시작했죠. 그리고 숨이 멎었습니다. 서류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박기훈 씨가 강 회장 소유 공장 인근에서 노숙 중입니다. 민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박기훈. 그 이름을 20년 만에 다시 듣는 순간이었죠. 민우는 서류를 떨어뜨렸습니다. 종이가 바닥에 흩어졌지만 민우는 그걸 줍지 못했습니다. 어디라고 했지? 인천 남동구 공단 지역입니다. 강 회장 소유의 폐공장 근처입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세상이 빙글빙글 도는 것 같았죠. 아버지가 살아있다니. 그것도 강태식의 공장 근처에서 노숙자로 살고 있다니. 민우의 가슴 속에서는 20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차를 준비해. 지금 가시겠습니까? 당장. 민우는 코트를 집어들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복수도 강아린도 모든 게 머릿속에서 사라졌습니다. 오직 한 가지 생각만이 민우를 지배했죠. 아버지를 만나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20년 동안 증오했던, 20년 동안 잊으려 했던, 하지만
단 하루도 잊을 수 없었던 그 사람을 만나야 했습니다. 차는 밤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지 않았죠. 민우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아버지, 정말 당신인가요? 새벽 2시 민우의 차는 인천 남동구 공단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가로등만이 희미하게 빛나고 있었죠. 민우는 차에서 내려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폐공장들이 줄지어 서 있었고 녹슨 철문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저기입니다, 대표님. 비서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에는 낡은 컨테이너 박스가 있었습니다. 민우는 천천히 걸어갔죠.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지만 정작 가까워지니 두려움이 몰려왔습니다. 컨테이너 앞에 한 남자가 앉아 있었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을 걸친 노숙자였죠. 남자는 손에 소주병을 들고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인 채 혼자 중얼거리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며 숨이 막혔습니다. 저 사람이 아버지란 말입니까? 민우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기억 속 아버지는 단단한 체격에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이었죠. 하지만 눈앞의 남자는 앙상하게 마른 몸에 얼굴은 주름투성이었고 머리카락은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민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남자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탁한 눈빛이 민우를 향했죠. 민우는 그 얼굴을 보는 순간 확신했습니다. 20년이 지났지만 눈매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뭐야, 누구야?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말투는 거칠었습니다. 민우는 가슴이 미어지는 걸 느꼈죠. 당신, 박기훈 맞습니까? 남자는 민우를 빤히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남자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난 그런 사람 몰라. 무슨 말씀이십니까? 분명 박기훈. 꺼져. 난 그런 이름 없어. 남자는 소리를 지르며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려 했죠. 민우는 남자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아버지. 그 순간 남자가 멈췄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것처럼 움직이지 않았죠. 민우는 남자의 얼굴을 들여다보았습니다. 남자의 눈에는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민우예요. 민우? 남자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눈가에 고였지만 흘러내리지 않았죠. 민우는 죽었어. 오래전에 죽었다고. 아니에요. 저 살았어요. 미국으로 입양됐어요. 거짓말. 거짓말이야. 남자는 민우의 손을 뿌리치고 컨테이너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철문이 쾅 하고 닫혔죠. 민우는 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비서가 다가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대표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왜 아버지가 저렇게 된 겁니까?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민우는 아버지를 증오했습니다. 자신을 버리고 도망간 비겁자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 폐인이 된 모습을 보니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도망간 사람이 저렇게까지 망가질 이유가 없었으니까요.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대표님. 강태식을 만나야겠어. 당장. 다음 날 오후 민우는 강태식 회장을 만났습니다. 회장실에서였죠. 강태식은 여유로운 표정으로 민우를 맞이했습니다. 박 대표, 무슨 일로 날 찾아왔나? 회장님께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뭔가? 민우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죠. 회장님, 박기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강태식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잠시 생각하는 듯 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죠. 아, 그 친구. 옛날 우리 회사 하청업체 사장 아니었나? 왜 그 사람을?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강태식은 담배를 꺼내 물었습니다.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편안하게 말했죠. 글쎄, 착한 사람이었지. 너무 착해서 문제였지만. 무슨 뜻입니까? IMF 사태 때였어. 다들 힘들었잖아. 그 친구도 회사가 어려웠고, 그런데 아들이 큰 병에 걸렸다더군. 수술비가 필요하다고 울면서 찾아왔어. 민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강태식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나도 사람인데 그냥 보낼 수가 있나? 그래서 제안을 하나 했지. 우리 회사 부도건 있었잖아.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했는데 서류상으로 그 친구 회사 탓으로 만들면 돈을 주겠다고 했어. 그럼 거짓으로 누명을 씌운 겁니까? 강태식은 피식 웃었습니다. 누명이라니. 사업이란 게 그런 거지. 누군가는 희생해야 하는 법이야. 그 친구는 어차피 회사가 망할 판이었고 우리 회사는 살려야 했어. 그래서 딜을 한 거지. 그 친구가 도장 찍으면 아들 수술비를 준다고. 민우의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주셨습니까? 강태식은 재떨이에 담배를 비볐습니다. 그리고 태연하게 대답했죠. 절반만 줬지. 3천만 원 약속했는데 1,000만 원만 줬어. 나머지는 다음 주에 준다고 했고. 왜 약속을 안 지키신 겁니까? 왜긴 뭐가 왜야. 1,000만 원이면 됐지. 어차피 그 친구는 도장도 찍었고 법적으로 묶여버렸어. 더 줄 필요가 없었지. 민우는 숨이 막혔습니다. 강태식은 전혀 죄책감이 없었죠. 오히려 자랑스러운 듯 말을 이었습니다. 그 친구, 나중에 사기당한 걸 알고 우리 회사로 찾아왔어. 돈 달라고 울면서 빌더라고. 근데 내가 뭐라고 했는지 아나? 경찰 부르겠다고 했지. 그놈은 이미 수배자였으니까. 그럼 아들 수술은 못했겠지. 돈이 없었을 테니까. 그 친구는 결국 도망갔어. 아들 병실에도 못 가고 말이야. 경찰이 병원에 대기하고 있었거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강태식은 그걸 보고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죠. 박 대표 왜 그러나? 혹시 그 사람이랑 아는 사이인가? 민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입술을 깨물며 눈물을 참았죠. 강태식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을 이었습니다. 뭐, 그게 세상이야. 약한 놈은 밟히는 거지. 박기훈 그놈은 내 발밑에 엎드렸어. 돈에 매달리다가 인생 망친 거야. 그게 인간의 한계지. 절박하면 판단력을 잃거든. 민우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참았죠. 회장님, 후회는 안 하십니까? 후회? 뭘? 난 회사를 지켰고 수천 명의 직원을 살렸어. 박기훈 한 명 희생해서 수천 명을 살렸다면 그게 옳은 선택 아닌가? 민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회장실 문을 박차고 나왔죠. 복도를 걷는 내내 민우의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엘리베이터 안에서 민우는 벽에 기댔습니다. 20년 동안 증오했던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었습니다. 희생자였죠. 아들을 살리려고 악마와 거래했고 악마에게 모든 걸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민우는 주먹으로 엘리베이터 벽을 쳤습니다. 손에서 피가 났지만 아프지 않았죠. 그럼 아버진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였단 말입니까? 민우의 울부짖음이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20년 동안 쌓아온 증오가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새로운 감정이 타오르기 시작했죠. 강태식에 대한 뜨겁고 날카로운 분노였습니다. 민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죠. 강태식의 모든 비리를 찾아내 20년 전 것까지 전부 하나도 남김없이.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리고 변호사를 구해. 최고의 변호사. 아버지의 누명을 벗겨야 해. 민우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단단한 결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복수는 이제 정말로 시작되는 것이었습니다. 일주일 뒤 민우는 다시 인천공단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이번에는 의사와 간호사를 대동했죠. 아버지를 설득해서라도 병원으로 데려갈 생각이었습니다. 하지만 컨테이너 앞에 도착했을 때 박기훈은 바닥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아버지. 민우는 달려가 박기훈을 안아 올렸습니다. 박기훈의 몸은 불덩이처럼 뜨거웠죠. 고열이었습니다. 의사가 급히 진찰했고 곧바로 구급차를 불렀습니다. 폐렴입니다. 빨리 병원으로 옮겨야 합니다. 구급차 안에서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손이었지만 민우는 놓지 않았죠. 박기훈은 희미하게 눈을 떴습니다. 탁한 눈빛이 민우를 향했습니다. 누구야? 저예요, 아버지. 민우예요. 박기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죠.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괜찮아요. 이제 괜찮아요. 병원에 도착했고 박기훈은 응급실로 실려갔습니다. 민우는 유리창 너머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죠.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벽에 기대어 주저앉았습니다. 20년 만에 다시 만난 아버지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다니. 민우는 하늘을 원망했습니다. 2시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일단 안정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좋지 않아요. 오랜 기간 영양실조와 음주로 몸이 많이 상했습니다. 간 수치도 안 좋고 폐도 많이 약해졌어요. 회복할 수 있습니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환자분의 의지도 중요합니다.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로 들어가자 박기훈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죠. 산소 마스크가 얼굴을 가리고 있었고 여러 개의 튜브가 몸에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았습니다. 아버지. 박기훈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민우를 보더니 산소 마스크를 벗으려 했죠. 민우가 급히 말렸습니다. 아버지, 그러시면 안 돼요. 민우야. 정말 내가. 맞니? 네, 저예요. 박기훈의 손이 떨리며 민우의 얼굴을 더듬었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내렸죠. 미안하다. 미안해. 아빠가 너를 지키지 못했어. 아니에요, 아버지. 아버지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가 너를 버렸어. 병원에도 못 갔어. 겁이 났어. 잡혀갈까봐. 박기훈은 울먹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숨이 가빠서 말이 끊겼지만 계속했죠. 그날 내가 위독하다는 연락을 받았어. 달려갔지. 하지만 병원 앞에 경찰이 있었어. 들어가면 잡힐 것 같았어. 그래서 난. 알아요, 아버지. 다 알아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박기훈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죠. 민우야, 난 널 버린 게 아니야. 강태식 그 사람이 시켰어. 너만이라도 살리고 싶어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는데 돈을 안 줬어. 날 속인 거야. 알아요. 강태식한테 다 들었어요. 박기훈의 눈이 커졌습니다. 내가 어떻게 강태식에게 일부러 접근했어요. 아버지를 이렇게 만든 게 정말 그 사람인지 확인하려고요. 박기훈은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힘없는 손이었지만 악착같이 잡았죠.
민우야, 그 사람한테 가면 안 돼. 위험해. 그 사람은 무서운 사람이야.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제가 아버지를 지킬게요.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이마에 갖다 댔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죠. 박기우는 민우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20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습니다. 우리 민우, 이렇게 컸구나. 아빠가 못 봐준 게 너무 미안해. 아니에요. 이제부터라도 함께 있으면 돼요. 박기우는 천천히 눈을 감았습니다. 숨소리가 고르게 들렸죠. 잠든 것이었습니다. 민우는 아버지의 손을 놓지 않고 밤새 곁을 지켰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서류 뭉치를 건넸죠. 대표님, 강태식 회장의 비리 자료입니다. 비자금 조성, 횡령, 분식회계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민우는 서류를 펼쳐보았습니다. 20년 동안 강태식이 저지른 범죄의 목록이었죠. 민우는 서류를 책상 위에 놓으며 말했습니다. 언론에 제보 준비해. 검찰에도 고발장을 넣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대표님, 뭔가 강아린 실장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급한 일이라며 기다리고 계십니다. 민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강아린을 만나야 할 때가 온 것이었죠.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들어오라고 해. 잠시 뒤 강아린이 들어왔습니다. 표정이 어두웠죠.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맞이했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강아린은 민우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빛이 떨리고 있었죠. 대표님, 솔직하게 물어볼게요. 대표님이 우리 회사에 투자한 진짜 이유가 뭡니까? 무슨 말씀이신지. 우리 아버지를 조사하고 계시죠? 제가 다 알았어요. 대표님이 변호사팀을 꾸려서 20년 전 사건을 파헤치고 있다는 것도요. 민우는 침묵했습니다. 강아리는 한 걸음 다가오며 말을 이었죠. 대체 왜 그러시는 겁니까? 우리 회사를 망치려는 겁니까? 민우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죠.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박기훈이라는 사람을 아십니까? 아버지 회사 하청업체 사람이요? 그건 왜요? 제 아버지입니다. 강아린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돌아서서 강아린을 바라보았죠. 20년 전 회장님이 제 아버지를 파멸시켰습니다. 거짓 약속으로 속이고 누명을 씌우고 모든 걸 빼앗았습니다. 제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악마와 거래했고 그 대가로 인생을 잃었습니다. 그건 회장님이 한 짓입니다. 하지만 당신은 피해자예요. 강아리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럼 저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획이었던 건가요?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민우는 강아린에게 다가갔습니다. 강아린은 고개를 떨구었죠. 실장님은 아버지와 다릅니다. 착하고 정직하고 올바른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복수는 멈출 수 없어요. 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아야 하니까요. 강아리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죠. 그럼 나도 그 죄를 함께 갚을게요. 민우는 놀라서 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거라면 딸인 제가 책임져야죠. 대표님을 도울게요. 아버지의 비리를 폭로하는 일에요. 이틀 뒤 서울 시내 한 호텔 기자회견장에는 수십 명의 기자가 모여 있었습니다. 민우가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는 소식에 모든 언론이 달려온 것이었죠. 무대 위에는 민우와 강아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객석 뒷자리에는 강태식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민우는 마이크 앞에 앉아 천천히 입을 열었죠.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투자회사 대표 박민우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이 자리에 모신 이유는 20년 동안 묻혀있던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입니다. 기자들이 숨죽이며 민우를 바라보았습니다. 민우는 서류 뭉치를 들어 올렸죠. 1998년 IMF 사태 당시 강태식 그룹은 부실 경영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습니다. 하지만 강태식 회장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하청업체 대표 박기훈 씨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웠습니다. 강태식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민우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죠. 강 회장은 박기훈 씨의 아들이 혈액암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사실을 이용했습니다. 수술비를 주겠다며 계약서에 서명을 유도했고 박기훈 씨는 아들을 살리기 위해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은 약속한 돈의 3분의 1도 주지 않았습니다. 기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카메라가 강태식을 향했죠. 강태식은 얼굴이 붉어진 채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이게 무슨 헛소리야. 증거라도 있어? 민우는 침착하게 서류를 펼쳤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당시 계약서, 은행 거래 내역, 병원 기록, 그리고 강 회장님이 직접 지시한 내부 문서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스크린에 서류들이 하나씩 떴습니다. 계약서에는 3천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지만 은행 기록에는 1,000만 원만 입금된 것으로 나타났죠. 기자들이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습니다. 민우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단호했죠. 이 남자가 제 아버지를 그리고 수많은 사람을 망가뜨렸습니다. 박기훈은 제 아버지입니다. 아버지는 저를 살리려고 악마와 거래했고 그 대가로 20년 동안 노숙자로 살았습니다. 기자회견장이 술렁였습니다. 강태식은 무대로 뛰어올라 민우를 향해 손가락을 겨눴죠. 내 놈이 박기훈의 아들이라고? 그럼 처음부터 복수하려고 접근한 거였어?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기 위해서입니다. 이 새끼가 강태식이 민우에게 달려들려는 순간 경호원들이 막아섰습니다. 강태식은 숨을 헐떡이며 민우를 노려보았죠. 얼굴이 새빨개져 있었습니다. 내가 뭘 안다고. 그때는 어쩔 수 없었어. 회사를 살려야 했다고. 어쩔 수 없었다고요? 한 사람의 인생을 짓밟으면서요? 민우는 강태식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죠. 아버지는 당신을 믿었습니다. 착한 사람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은 아버지의 착함을 이용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죄인으로 만들었죠. 강태식은 가슴을 움켜쥐며 비틀거렸습니다. 얼굴이 창백해졌죠. 강아린이 급히 달려가 아버지를 부축했습니다. 아버지, 하린아, 이건 아니야. 강태식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숨을 제대로 쉬지 못했죠. 구급대원들이 달려왔고 강태식은 들것에 실려 나갔습니다. 강아리는 아버지를 따라가다가 민우를 돌아보았습니다. 눈빛에는 슬픔과 미안함이 가득했죠. 기자회견은 그렇게 끝났습니다. 다음 날 모든 신문의 일면에는 강태식의 비리가 실렸습니다. 강그룹 주가는 폭락했고 검찰은 강태식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일주일 뒤 강태식은 심장 발작으로 병원에 입원했고 강그룹은 사실상 해체 수순을 밟았습니다. 민우는 모든 것을 손에 넣었습니다. 강그룹의 주요 자산을 인수했고 아버지의 누명도 벗겨졌죠. 법원은 박기훈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언론은 박기훈을 희생자로 재조명했습니다. 하지만 민우는 웃을 수 없었습니다. 한 달 뒤 민우는 공원묘지에 서 있었습니다. 새로 만든 묘비 앞이었죠.
묘비에는 이렇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박기훈, 1958년부터 2018년. 사랑하는 아버지. 박기훈은 기자회견 다음 날 세상을 떠났습니다. 오랜 병고와 영양실조로 약해진 몸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한 것이었죠. 마지막 순간 박기훈은 민우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고맙다, 민우야. 아빠 명예를 되찾아줘서. 그리고 편안한 얼굴로 눈을 감았습니다. 민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손에는 국화꽃 한 다발이 들려 있었죠. 아버지, 제가 복수를 했어요. 강태식은 무너졌고 회사도 해체됐어요. 아버지의 누명도 벗었고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나뭇잎이 흔들렸죠. 그런데 이상해요. 전 행복하지가 않아요. 민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어요. 날 버린 아버지와 아버지의 회사를 망가뜨린 강태식을 무너뜨리는 게 제 목표였죠. 그런데 막상 이루고 나니까 공허해요.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고 전 여전히 외로워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민우는 고개를 숙였죠. 제가 아버지를 증오한 20년을 돌려받을 수 있다면 차라리 복수 같은 건 하지 않고 아버지랑 더 많은 시간을 보낼 걸 그랬어요.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우는 돌아보지 않았죠. 누군가 옆에 섰습니다. 강아린이었습니다. 강아린도 국화꽃을 들고 있었습니다. 실례해도 될까요? 민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아린은 묘비 앞에 꽃을 놓았죠. 아버님, 죄송합니다. 제 아버지가 잘못했습니다. 강아린은 깊이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민우 옆에 앉았죠.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어젯밤에요. 민우는 강아린을 바라보았습니다. 강아린의 눈은 붉게 부어 있었죠. 마지막으로 제 손을 잡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고. 자신이 잘못했다고. 그게 위로가 되나요? 아니요. 하지만 적어도 뉘우쳤어요.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바람이 계속 불어왔고 하늘에는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죠. 민우는 강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아린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제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민우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모르겠어요. 하지만 복수는 끝났으니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겠죠. 3년이 흘렀습니다. 경기도 가평의 작은 마을, 산과 강으로 둘러싸인 조용한 곳에 하얀 건물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2층짜리 건물이었지만 깨끗하고 단정했죠. 건물 앞 간판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박기훈 메모리얼 병원. 이곳에서는 누구도 버려지지 않습니다. 민우는 병원 입구 앞에 서서 간판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간판이었죠. 햇살이 간판을 비추고 있었고 민우는 그걸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쓸쓸한 미소가 아니라 따뜻한 미소였습니다. 대표님, 환자분들이 기다리고 계세요. 강아린이 병원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하얀 가운을 입은 모습이었죠. 강아린은 이제 이 병원의 원장이었습니다. 의사는 아니었지만 병원 운영을 총괄하며 환자들을 돌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갑니다. 민우는 병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대기실에는 여러 명의 환자가 앉아 있었죠. 대부분 나이 든 어르신들이었습니다. IMF 사태 당시 피해를 입었던 사람들, 사업에 실패해 빚더미에 앉은 사람들, 가족을 잃고 홀로 남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민우는 그들 한 명 한 명에게 인사했습니다. 악수를 하고 안부를 물었죠. 환자들은 민우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민우는 진료실로 들어가 의사 선생님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이 계세요. 1998년 당시 건설업을 하시다가 부도를 맞으신 분입니다. 우울증이 심하고
가족과도 연락이 끊긴 상태예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민우는 상담실로 갔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자가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죠. 민우는 그 앞에 앉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우라고 합니다. 남자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친 얼굴이었죠. 민우는 남자의 눈을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제 아버지도 비슷한 일을 겪으셨어요. 1998년에 사업이 망했고 모든 걸 잃었죠. 저도 아버지도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남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괜찮습니다. 시간이 걸렸지만 상처는 아물었어요. 선생님도 괜찮아지실 겁니다. 여기서 천천히 쉬시면서 마음을 추스르세요.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남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민우는 남자의 손을 잡아주었죠.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습니다. 오후가 되자 민우는 병원 뒤편 텃밭으로 갔습니다. 환자들 몇 명이 채소를 가꾸고 있었죠. 민우도 함께 호미를 들고 땅을 일궜습니다. 흙을 만지니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대표님, 이 상추 좀 보세요. 제가 키운 건데 이렇게 잘 자랐어요. 한 할머니가 자랑스럽게 상추를 들어 보였습니다. 민우는 웃으며 대답했죠. 정말 싱싱하네요. 오늘 저녁에 같이 먹어요. 그럼요. 제가 쌈장도 만들었어요. 저녁 시간 병원 식당에는 환자들과 직원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긴 테이블에 음식이 차려졌죠. 텃밭에서 딴 채소로 만든 쌈, 된장찌개, 밥이었습니다. 소박한 식사였지만 모두의 얼굴에는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민우는 강아린 옆에 앉았습니다. 강아린이 민우의 그릇에 밥을 퍼주며 말했죠. 많이 드세요.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어요. 원장님도요.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3년 전 복수로 시작된 관계였지만 지금은 서로를 의지하는 동료이자 연인이었습니다. 강아리는 아버지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이 병원에서 일하기로 결심했고 민우는 강아린의 선택을 존중했죠. 식사가 끝나고 민우는 병원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죠. 서울에서는 볼 수 없던 풍경이었습니다. 민우는 난간에 기대어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아버지, 보고 계세요?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민우는 눈을 감았죠. 제가 박기훈 재단을 만들었어요. 1998년 당시 피해를 입은 분들을 돕는 재단이에요. 병원도 세웠고 장학금도 만들었어요. 아버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을 돕고 있습니다. 강아린이 옥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민우 옆에 서서 함께 하늘을 바라보았죠. 아버님이 자랑스러워 하실 거예요. 그럴까요? 당연하죠. 아버님의 이름이 이렇게 많은 사람을 살리고 있잖아요. 민우는 강아린의 손을 잡았습니다. 강아린도 민우의 손을 꼭 잡았죠. 3년 전에는 복수만 생각했어요. 증오와 분노로 가득 차 있었죠.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아버지가 남기신 진짜 유산이 뭔지 알게 됐어요. 무엇인데요? 사랑이요. 아버지는 저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 때문에 모든 걸 잃으셨지만 후회하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 사랑을 이제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어요. 강아리는 민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하늘을 바라보았죠. 별이 반짝이고 바람이 잔잔히 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민우는 일찍 일어나 아버지 묘소로 갔습니다. 병원에서 차로 30분 거리였죠. 묘비는 깨끗하게 관리되고 있었고 주변에는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민우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절을 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병원 개원 3주년이에요.
벌써 300명이 넘는 분들이 이곳에서 치료를 받으셨어요. 많은 분들이 웃음을 되찾으셨죠. 민우는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습니다. 병원 앞에서 환자들과 직원들이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었죠. 모두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당신의 이름이 세상에서 가장 존경받는 이름이 되었어요. 박기훈이라는 이름을 듣고 사람들이 미소 짓습니다. 희망을 떠올리죠. 민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슬픈 눈물은 아니었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감사해요, 아버지. 저를 낳아주시고 저를 사랑해 주셔서 그 사랑 덕분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햇살이 묘비를 비추었습니다. 따뜻한 빛이었죠. 민우는 묘비의 손을 얹고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서서 걸어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함께 걷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습니다. 병원으로 돌아오니 환자들이 마당에서 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어르신들이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눴죠. 강아린이 아이 한 명을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민우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여기에는 증오도 복수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오직 사랑과 희망만이 있었죠. 민우는 천천히 병원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오늘도 도와야 할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었으니까요. 하늘에는 흰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바람이 잔잔히 불었고 어디선가 새소리가 들렸습니다. 평화로운 오후였습니다.